덩치 좋은 아이가 나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고등학생인 사내 아이는 10층에 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슬픈 눈이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최면에 걸린 듯 아이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옥상 난간 앞에 서 있었다. 여느 불량 학생들처럼 담배를 피우려고 올라온 건 아니었다. 아이가 옥상에 올라온 이유를 나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녀석이 가슴 높이에 있는 난간 위로 올라갔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나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아래로 떨어지는 녀석을 보면서 나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혹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인상이기도 한 남자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구두를 벗었다. 나는 쉬지 않고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거리는 아까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당혹스러움에 나는 뛰기 시작했다. 남자가 그곳에 구두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되돌릴 순 없지만 똑같은 일을 막을 순 있습니다. 나는 말하며 뛰는 속도를 높였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기분이었다. 남자는 그런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내가 한 말이 이해는 되지만 자신은 이미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의미가 그 미소에 담겨 있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은 채 난간을 뛰어넘어갔다. 그 자리엔 구두가 한 켤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건 그것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뛰었다. 그곳에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뛰기를 멈출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내려놓아야 할 게 겨우 구두 한 켤레뿐이라면 나도 미련 따윈 갖지 않았을 것이었다. 오빠, 괜찮아? 오빠. 살아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나를 꿈에서 깨어나게 했다. 불을 켠 미경이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에 겁까지 집어먹은 것 같았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줘야 안심할 것이었다.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무슨 꿈인데 그렇게 괴로워한 거야? 끔찍한 꿈이었다.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종류의 꿈이었다.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나저나 내가 얼마나 잠을 잔 거지? 지금 9시야, 오빠. 밤 9시야.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1시쯤이었다. 그 전에 옥상 난간 앞에 놓여있는 낡은 구두를 보고 나서 나는 충격을 받아 휘청거렸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다. 구두가 놓여있던 자리는 정확히 그 아이가 뛰어내렸던 곳이었다. 우리가 아파트의 다른 쪽 라인에 내려가 바리케이드 쌓는 걸 도와야 한다는 걸 깨닫고 움직였을 때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구두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자살했다는 사실에 나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 영성 씨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배고픔도 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눈을 감았고 8시간쯤 지나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악몽의 끝자락에 남는 건 또 다른 종류의 피곤함이었다. 최 선생은? 문득 최 선생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아래층에 내려가 있어. 나는 언뜻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 선생이 군인과 정 형사가 있는 곳에 내려가 있어야 할 이유를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없었다. 18층에 내려가 있다고. 영성 씨네 집 말이야. 그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가 그런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그 둘 말이야. 분위기가 묘하던데? 미경이가 침대 위로 올라왔다. 허리에 팔을 두르자 그녀가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게다가 영성 씨는 유부남이고 말이야. 그녀의 향기를 맡으며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도 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미경이는 제법 심각한 말투였다. 고개를 돌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표정도 말투와 같이 심각하게 변해 있었다. 솔직히 둘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어도 최 선생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난 뒤였다. 아직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그리워할 나이였다. 그것은 곧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으로 이어졌을 터였다. 영성 씨 정도라면 최 선생이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최 선생이 했던 방송 들었어? 내 질문에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한 표정이 살짝 풀리는 듯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수학 선생 차에 올라탔던 부분까지 얘기하는 걸 들었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나머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괜한 부탁을 했나 싶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실수한 것이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 아니야. 차라리 다 말하는 게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엔 너무나 힘든 기억이거든. 그녀가 나에게 몸을 기댔다. 몸에 온기가 느껴졌다. 저 밖에 있는 것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기운이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밟았어.
그곳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로 나갔어. 그것들의 시선이 느껴졌어, 오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의 시선들이 느껴지더라고. 그녀 앞에 닥친 난관은 비단 좀비들 뿐만이 아니었다. 도로 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미경이는 도로 위에 부서져 있는 차를 피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바닥이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피하면서 차를 몰 수 있는 여유는 아예 없었다. 미경이는 이를 악물고 시체 위로 차를 몰았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국어선생이 비명을 질러댔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다. 크게 내지르는 게 아니라 흐느껴 울듯이 내뱉는 비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인내심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학원 앞 도로를 그런 식으로 벗어나 우회전했다. 그나마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도로가 나왔다. 뉴스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시내 도로가 전부 다 막혀버린 건 아니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발에 힘이 들어갔다. 학원 앞에 있던 좀비들이 쫓아오진 않았어? 내 질문에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도로로 나왔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먹잇감을 쫓아간 거란 얘기지. 최 선생은 프린터로 뽑아온 자료를 보면서 내비게이션 대신 길 안내를 해주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뒷좌석에 있는 국어 선생이 확인해 주어야 했다. 문제는 국어 선생이 정신을 놔버렸다는 점이었다. 최 선생의 길 안내를 받아 달리고 있는데 문득 차 안이 조용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미경이가 룸미러로 뒷좌석을 살폈다. 어디서 꺼냈는지 십자가를 손에 쥔 국어 선생이 창밖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고개와 허리를 잔뜩 숙이고 있는 모습이 음산하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미경이가 차를 세웠다. 최 선생이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뒷좌석에 대고 물어봤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고 말이야. 대답이 없더라고. 그저 멍한 눈빛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뿐이었어. 구제불능이었다. 국어 선생은 제쳐두고 프린터로 뽑아온 자료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다. 눈살을 찌푸리며 미경이가 고개를 돌렸다. 최 선생은 종이에 인쇄된 자료와 실제 주변을 번갈아 보면서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모든 게 다 변해 있었어.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곳은 아주 낯설게 변해버렸어. 누굴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나는 일단 차를 출발시켰어. 다시금 그놈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 건물 안에 있던 좀비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옷차림새가 매우 다양했다. 양복 차림인 좀비가 있는가 하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좀비도 눈에 띄었다. 교복 차림인 좀비들은 중학생인 것 같았다. 광고 영상에 나올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좀비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도로로 나왔다. 건물에서부터 도로로 이어지는 인도의 피가 길게 그어져 있었다. 붓으로 종이에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았다. 붓의 역할을 한 건 좀비의 다리였다.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할 때였다. 문이 열렸다는 경보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최 선생이 뒷좌석을 향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미경이가 룸미러로 시선을 옮겼다. 국어 선생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순간 미경이는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어 선생은 어차피 짐밖에 되지 않을 존재였다. 차라리 잘 됐다고 여기며 일부러 속도를 줄였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미경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어 선생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었다. 여하튼 국어 선생은 꼬리가 길었다. 닫지 않은 문 때문에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렸다. 그렇다고 문을 닫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짜증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최 선생이 좌석을 최대한 뒤로 젖혔다. 체구가 작은 최 선생이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겼다. 뒷좌석으로 가더니 문을 닫더라고. 그제야 경보음이 꺼졌어. 한 10년 동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 그런 미경이와 달리 뒷좌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까지 확실하게 걸어놓은 최 선생이 흐느껴 울고 있었다. 또 다른 소리에 미경이는 인상을 구겼다. 그녀가 우는 이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심적으로는 그걸 용납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미경이는 그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다. 국어 선생의 뒤를 따라 최 선생도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 자신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더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정말 끔찍했어. 모든 게 다 이상현상 때문이었다. 기존에 존재했던 질서는 그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무너져버렸다. 바로 그 점이 나는 무섭고 걱정스러웠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나는 가늠해볼 수조차 없었다. 자동차로는 어디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미경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슬픈 표정이었던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원래 계획대로 국어 선생이 사는 원룸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 목적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최 선생네 집보다는 우리 집이 더 낫겠더라고. 어차피 가봐야 혼자라고 하기에 내가 이쪽으로 오자고 제안했지. 목적지를 이쪽으로 바꾼 뒤 핸들을 돌렸다.
여전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가까스로 아파트 근처까지는 차를 몰 수 있었다. 변하긴 했지만 그나마 낯익은 동네의 풍경에 미경이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긴장을 놓는 순간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녁 무렵에 도착했을 거야.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우리는 8시간이나 기다렸다가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미경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이 공포 때문이라는 걸 나는 금세 알아차렸다. 그녀가 어제 그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차를 타고 산후조리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흐느껴 울던 최 선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다. 산후조리원 건물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미경이와 최 선생은 순간 긴장에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무시하고 당장 속도를 높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여의찮았다. 도로에 가득 차 있는 장애물을 피하며 산후조리원 건물의 출입문을 곁눈질해 보았다. 건물에서 나온 누군가는 멀쩡해 보였다. 그때껏 목격했던 괴물의 징후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게다가 배가 부른 임신부도 아니었다. 물론 임신 초기라면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좀비로 변할 수 있었다. 변하고 나면 사람을 공격해 온몸을 피로 물들일 것이었다. 온몸까지는 아니더라도 입 주위나 상의가 피로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고 깨끗한 좀비는 그때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건물에서 나온 여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 몸은 물론이고 입 주위나 상의도 깨끗했다. 즉 저 사람은 좀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미경이와 최 선생은 결론을 내렸다. 최 선생이 창문을 연 뒤 그쪽을 향해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아무런 대답 없이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와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뛴다면 금방 따라붙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녀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최 선생이 말을 건넸다. 가만히 서 있던 그녀가 반응을 보였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던 그녀는 덩치가 컸다. 뒤돌아본 그녀가 누군가에게 말하듯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인 각도로 보아하니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는데 실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발 뒤쪽에서 상상하기도 싫은 존재가 꼬물꼬물 기어나왔다. 그녀를 쫓아 바닥을 기어온 아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 이가 고르지 않게 삐죽빼죽 튀어나와 있었다. 겉모습은 분명 신생아였지만 그것들의 잇몸엔 거짓말처럼 그것도 날카로운 이가 나 있었다. 붉은 침을 뚝뚝 흘리는 그것들의 모습에 미경이와 최 선생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거야. 좀비로 변한 아기들은 마치 전체가 하나인 듯 움직이고 있었어. 앞장서서 나왔던 그녀는 아기 좀비들의 엄마 같아 보였지. 아무리 꼭 붙잡고 있던 정신줄이라 할지라도 그런 장면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놓칠 수밖에 없었다. 멍하니 그것들을 보고 있다가 미경이는 운전하던 차를 다른 차에 박아버렸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꼬물꼬물 자신들을 향해 기어오고 있는 아기 좀비들의 기괴한 모습은 그 정도 사고를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그 사고로 인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들의 먹잇감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었다. 미경이와 최 선생은 차를 포기하고 다른 피신처로 몸을 옮겼다. 주위에 널려있는 게 빈 건물이었다.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 무조건 위로 올라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눈앞에 집을 놔두고 발이 묶여버린 것이었다. 5층으로 올라간 미경이와 최 선생이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살펴보았다. 눈앞에 있던 먹잇감을 놓친 아기 좀비들이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그 목표물이란 아기 좀비들의 엄마 같아 보였던 여자였다. 덩치 큰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살이 뜯어먹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피해 만찬을 즐기는 그것들의 모습에서 둘은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더 많은 좀비가 밖으로 나왔어. 그것들의 목표물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멍청한 사람들이 손전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그것들에게 알려주더라고.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을 들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기회를 엿보았어. 반드시 빠져나가 오빠를 만나기 위해 숨소리도 죽이려고 애를 썼지. 미경이가 겪었을 공포를 나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곳엔 아직 그녀가 말한 아기 좀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그것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무리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생아의 모습을 한 좀비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강심장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었다.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총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어서 빨리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다.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거야? 아무리 못 믿어온 정부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역할은 수행하겠지. 안 그래? 나는 미경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평상시 정부 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나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불까지 꺼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얼른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그것들이 빛까지 빼앗아갔다. 미경이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바깥을 향해 손전등을 내밀었다. 등에 착 달라붙어 있는 미경이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애써 두려움을 감춘 채 복도로 나갔다. 제일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엘리베이터였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돌렸다. 층수를 표시하는 숫자판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평상시에 멈춰있는 곳에 층수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급해진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튼을 눌러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연거푸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오빠, 우리 아파트만 이런 걸까? 아니면 미경이가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냅다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바깥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가 난간 앞으로 뛰어갔다. 사방이 온통 다 어두웠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암흑천지였다. 이 아파트만 전기가 나간 게 아니었다. 도시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동네는 완전히 전기가 끊겨버렸다.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건 비명밖에 없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기요, 저희 쪽에 오셔서 바리케이드 쌓는 걸 도와주신 분 맞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손으로 불빛을 가리며 누구냐고 물었다. 손전등을 끄더니 그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만 실례를 범했네요. 손을 치우고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를 보았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렴풋이 보이는 전체 모습과 목소리로 유추해봤을 때 나이가 50은 넘은 듯했다. 우리 쪽 라인에서 올라온 사람은 아니니까 몇 시간 전에 영성 씨와 함께 일을 도왔던 다른 쪽 라인 중 한 곳에서 만났던 사람일 것이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던 탓에 누가 누군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았다. 저희 집 큰애가 그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 여자분과 일행이라고 하더군요.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내려왔던 예비역 중 한 명의 가족인 모양이었다. 가까이 다가왔지만 얼굴은 역시나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애써 미소 지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을 한 사람은 제 처제입니다. 바깥에 있다가 와이프와 함께 이곳으로 왔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최 선생의 신분을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실수하지 않고 대답했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방송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이 사람도 가족 중 누군가가 바깥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게 틀림없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긴 어려울 터였다. 그가 바깥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막내 녀석을 찾으러 아내가 나갔답니다. 제가 나가려 했는데 극구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둘 다 살아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그가 늘어놓기 시작했다. 두 아들과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두 녀석 다 항상 엄마 편이라서 자신은 가족 내에서도 왕따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비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막내를 찾으러 자신이 나가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애들은 엄마인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말로 그의 의지를 확 꺾어놓았다.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분들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사람과 막내도 별 탈 없이 돌아오겠죠?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만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나는 헛된 희망을 엿보았다. 그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꿈꾸고 있었다. 괜찮지 않겠느냐고 어물쩍 넘기곤 그 사람한테서 물러났다. 그도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고 뒤돌아섰다.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경이를 떠올렸다. 집 앞에 그녀를 혼자 놔두고 정신없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온 상황이었다.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걸음을 옮기기가 두려웠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에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 이해해주기 바라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집 앞으로 내려갔다. 미경이는 집 앞에 있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여기저기에 초가 놓여 있었다. 어둠을 밝히고 있는 촛불이 로맨틱하다기보다는 음산하게 여겨졌다. 미경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깥은 어때? 미경이의 시선이 베란다 넘어 바깥이 내다보이는 창문으로 향했다. 그쪽으로는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바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었다. 온통 암흑이야. 작은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 내가 말하자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영성 씨가 올라왔었어. 자기는 일단 정 형사가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 거래. 오빠도 그곳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더라. 미경이가 말하는데 안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 최 선생이 초를 들고 안방에서 나왔다. 촛대 대신 종이컵 가운데를 뚫어서 초를 꽂아 놓았다. 거실로 나온 최 선생이 미경이가 앉아있는 소파로 걸어갔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을 것이었다. 게다가 저 둘은 사지를 뚫고 여기까지 온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둘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계단 난간이 아래로 이어져 있는 곳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1층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젠장, 운동 한번 제대로 하게 생겼네. 혼잣말을 내뱉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공간에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몇 시간 전에 다른 쪽 라인 계단에서 들었던 그 시끌벅적한 발소리하고는 다른 느낌이었다. 많은 사람이 바리케이드를 쌓기 위해 가구를 옮기느라 한꺼번에 발소리가 났었다. 차라리 그때 그 시끌벅적함이 지금보다 나았다. 몸이 피곤하면 두려움도 잠시나마 사라지곤 했다. 영성 씨와 내가 옥상에서 다른 쪽 라인으로 들어가 4층까지 내려갔을 때 그곳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공동현 관문을 통과해 들어온 좀비들은 1층과 2층을 점령하고 3층을 노리는 중이었다. 우리는 이미 작업해봤던 대로 빈집을 찾아 그곳에서 쓸만한 가구를 옮겨 계단을 막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비들이 들어와 옥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라인으로 내려와 나온 미경이를 잡아먹기 위해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즉 이 건물에서 막아야 할 곳이 여기 말고도 아직 3군데나 더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무전기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정 형사는 군인 1명을 데리고 즉각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 가운데 라인으로 들어간 정 형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곳은 5층까지 좀비가 올라와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 있던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를 쌓기 위한 작업에 즉각 돌입한 뒤 정 형사는 4번째 공동현 관문 쪽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성 씨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5번째 공동현 관문 쪽으로 가보겠다고 정 형사에게 알려주었다. 처음 들어갔던 곳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었다.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당부한 뒤 우리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때마침 정 형사도 가운데 라인 작업을 마치고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4번째 공동현 관문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담배를 한 갭이 피웠다. 긴박한 상황에 견주어 보면 너무나 여유 있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우리도 어느새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한 모금에 긴장감이 풀리는 것 같았다. 우리 셋은 담배를 피우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한 개비를 다 피울 정도의 짧은 시간만 활용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 짧은 시간 동안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바리케이드를 쌓고 최선을 다해 그것들의 공격을 막는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굳이 이해시키려 할 필요가 없었다. 담배를 다 피운 우리는 각자 약속한 라인으로 들어갔다. 정 형사가 들어간 곳에선 4층과 5층 중간에 있는 계단참에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쌓아놓고 경계 근무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들어간 곳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상황이 가장 안 좋았다. 그것들이 벌써 7층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로 물든 그것들의 행색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는 그들 중 젊은 사람들을 모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내려왔던 예비역 중 한 명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되기 전에 차라리 이곳을 떠났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걸 감지한 우리는 뒷걸음쳤다. 분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좀비가 아닌 사람들한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잡던 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속보를 알려준다는 아나운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초로의 남자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있었다. 아직 정전사태가 되기 전이었다. 집에 꽂아놓은 전기선은 꽤 길었다. AM에 맞춰놓은 주파수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텔레비전이 끊기고 나서는 AM 주파수로만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나운서는 말했다. FM으로도 방송이 안 되는 관계로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AM 주파수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거듭 반복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바깥 소식이나 알려달라는 사람들의 불평에 진짜 반응이라도 하는 듯 아나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나와 영성 씨의 바람대로 정부의 기능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다. 청와대와 국회에 갇혀있는 정부 인사들은
자기들만의 긴급 연락망을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상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은 반반이었다. 평상시에도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지 의심스럽다는 쪽과 그래도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갈라진 것이었다. 제각각 자기 의견의 목소리를 높이느라 혼란스러워진 가운데 아나운서가 두 번째 소식을 전했다. 두 번째 소식은 주요 도로 사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망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나온 차량으로 인해 도로는 대부분 막혔으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몰려온 괴물로 인해 사람들은 전멸하다시피 죽어버렸다는 소식이었다. 말을 방송용으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아나운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욕만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말투였다. 세 번째 소식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였다. 텔레비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멘트였지만 그때하고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확연히 바뀐 뒤였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무조건 외출을 삼가라고 했을 때는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흘러 라디오에서 똑같은 경고가 다시 나왔을 때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나나 영성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나운서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바깥을 살피며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방송국 건물 바깥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나름대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그것들과 대치 중이라고 말한 다음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것들과 싸우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했다. 다음 방송은 2시간 후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 방송으로 인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작업에 착수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을 달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바리케이드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옥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와 영성 씨는 그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다. 앳돼 보이는 얼굴의 군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피곤이 몰려왔다. 정 형사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는지 무전기로 물어보았다. 없다는 대답에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있겠다고 그에게 알렸다. 수고했다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는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사는 라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난간 앞에 놓여있던 낡은 구두가 시야에 들어왔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가 놓여있는 곳으로 가는 영성 씨와 달리 나는 충격을 받아 다리가 휘청거렸다. 좀비로 변한 엄마한테 아빠가 물어뜯기는 걸 목격했던 고등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모습을 본 게 불과 이틀 전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또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 영성 씨도 흔적이라는 걸 확인한 뒤 참담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선택한 사람들과 관련된 악몽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몇 시간을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여전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전기까지 끊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몇 층인지 보기 위해 손전등으로 층수를 비췄다. 5층이었다.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이런 젠장. 내 의지로 내가 나가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날 막는 거야? 어? 작게 들리던 목소리가 4층을 지나 3층까지 내려오니까 확실하게 들렸다.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을 영성 씨와 정 형사가 말리고 있었다. 어떤 개념 없는 새끼가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지 보기 위해 나는 한달음에 2층으로 내려갔다. 스포츠 머리의 덩치 큰 남자가 영성 씨와 정 형사 그리고 군인의 저지를 당하고 있었다. 헤비급 격투기 선수를 연상케 하는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쳤다. 이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흥분하셔서 이러는 겁니다. 그나마 또래로 보이는 영성 씨가 좋은 말로 달래려 애쓰는 중이었다.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 젠장,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주먹을 날릴 기세로 그가 자세를 취했다. 나는 계단 중간쯤에서 그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이 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바리케이드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정 형사가 남자에게 말했다. 위협적인 기세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남자가 바리케이드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불이 나갔고 어두워졌어. 바깥에 있는 그것들도 어둠 속에선 우리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소리가 안 나게끔 조심하기만 하면 여기보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야말로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우선 저 정도 덩치가 밖으로 나가려면 바리케이드 일부를 터줘야 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빠져나간 뒤 운이 좋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해도 1분을 버티지 못한 채 좀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다.
현실이 어떠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선 라디오가 필요했다. 한 계단 내려가면서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남자는 물론이고 다른 세 사람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게 어디 없을까요? 전기가 끊긴 지 겨우 20-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찾아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굳이 전기 코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전해서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다.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남자에게 바깥 상황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나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영성씨가 AM 주파수로 방송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소식이 남자가 진짜냐고 물어보았다. 나와 영성씨가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군인이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AM 주파수라면 말입니다. 무전기로도 들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영성씨와 정 형사가 들고 있는 무전기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무전기는 군인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에게 무전기를 내밀었다. 두 사람 중 정 형사가 내민 무전기를 군인이 가져갔다. 그렇게 나가고 싶으시다면 우선 이 방송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방송국이라면 정전이 되었다 해도 비상전력 같은 걸 쓸 수 있겠지. 내 말에 이렇게 대꾸하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이 무전기에 붙어있는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왔다. 눈살을 찌푸린 그가 주파수를 맞출 때 사용하는 둥근 버튼을 천천히 돌렸다. 잡음에 약간씩 변화가 생겨났다. 그 미세한 차이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혹시 그곳도 정전이 되었고 비상전력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쩌나 걱정될 즈음에 잡음이 사라졌다. 드디어 깨끗하게 전파가 수신되는 주파수가 잡힌 것이었다. 무전기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2시간마다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었어요. 영성씨가 말한 다음 날을 쳐다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다른 쪽 라인에서 방송을 들은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을 헤아려 보았다. 그 방송 덕분에 사람들을 설득해 작업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완성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30분 더 기다렸다가 다음 방송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리를 밀어냈다. 결국 그곳에서 나와 옥상으로 올라가 예상치 못한 자살자를 발견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악몽에서 깨어나 휴식을 취하던 중 정전이 일어났다. 이곳뿐만 아니라 동네가 다 불이 나간 걸 옥상에서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가자 영성씨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 나도 이곳으로 내려왔다. 처음 라디오를 들은 뒤 지금까지 대충 12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이토록 중요한 정보를 12시간이 지나도록 정 형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 변명을 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것이었다. 영성씨나 정 형사도 나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누구도 서로를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클래식이 끝나고 뉴스를 알리는 시그널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주요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텔레비전으론 더 이상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혹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이 주파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M으로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AM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주파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방송을 함께 들었던 영성씨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해선 안 될 무언가를 했다가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도 기억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때 들었던 방송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을. 주파수를 알려주다가 숫자를 하나 틀려서 사과하는 상황까지 똑같았다. 우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정부와 관련된 첫 번째 소식에 정신이 팔려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였다.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도 똑같았다. 처음 이 방송이 시작된 이후 똑같은 내용이 2시간마다 반복 재생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차피 이들도 2시간 뒤에는 알아차릴 것이었다. 지금 중요한 건 남자가 밖으로 나가길 포기했다는 점이었다. 2시간 뒤에 알아차리고 나서도 그 결정엔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숨을 헐떡이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19층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건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얼굴을 흠뻑 적신 땀을 닦으며 미경이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옥상 쪽이었다. 나는 얼른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쪽은 어떤지 궁금해서 와본 것뿐입니다. 낯선 남자가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옥상에서 내려왔다.
마침 문을 연 미경이가 흠칫 놀란 듯 뒤로 물러났다.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 역시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원성을 들었던 경험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다. 이웃사촌이란 말은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단어였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나는 손전등 불빛을 계속 비췄다. 남자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덩치는 그냥 보통이었고 불빛 때문에 찡그린 인상만 아니라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그를 괴롭히고 있는 불빛부터 다른 데로 돌렸다. 손전등이 되게 좋은 건가 보네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뜨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말끝에 웃음을 지으며 그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괜히 헛기침을 내뱉었다. 궁금해서 와본 거라고 했나요? 내 물음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빛으로 인한 후유증이 꽤 길게 지속되는 것 같았다. 나를 보면서도 눈을 계속 깜빡거렸다. 뭐 겸사겸사해서 와봤습니다. 이쪽 상황도 궁금했고 정 형사님께 상의드릴 일도 있고 해서요. 정 형사가 도움을 주었던 라인에서 온 모양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경계가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미경이도 나와 같은 심정인지 문을 조금 더 열고 그를 지켜보았다. 미경이 뒤에는 최 선생이 있었다.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최 선생이 작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남자는 그제야 최 선생을 발견한 듯 약간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금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놀란 눈빛이 사라지고 그는 곧 20대의 특유의 패기 어린 눈초리로 최 선생을 보았다. 상황과 장소가 달랐다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있는 눈초리라고 짐작했을 터였다. 최 선생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걸음을 옮겨 그 둘의 시선을 가로막았다. 우리 처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한 말에 남자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큰일은 아니고 싸움이 좀 났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정 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직접 와본 겁니다. 싸움이 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던져보았다. 우리 쪽 라인에선 그 설마하는 것 때문에 이미 작은 다툼이 있었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은 전염성이 꽤 강한 편이었다. 그게 좀 치사한 일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라서 말이죠. 그가 뒤통수를 극적이는데 아래층에서 무전기 잡음이 들려왔다. 최 선생이 눈을 반짝이며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뒤이어 발소리가 들려오자 남자도 고개를 돌려 계단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과 함께 영성씨가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남자를 발견한 영성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형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네요. 내가 말하자 영성씨도 이유가 궁금하다는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잠시 끊겼던 얘기를 남자가 다시 시작했다. 그가 말한 치사한 일이란 역시 내가 우려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바로 식량 문제로 인한 싸움이었다. 이쪽 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싸움의 결과는 사뭇 다른 듯했다. 남자가 살고 있는 라인에서 싸움을 벌인 건 8층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곳도 다른 쪽 라인과 마찬가지로 반 이상이 밖으로 나가 아파트가 텅 빈 상태였다.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개 한 곳은 비어있기 마련인데 싸움이 난 8층에는 두 가구가 다 남아있었다. 그들은 아파트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웃사촌 간의 정을 듬뿍 나누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마련인 세태 속에서 그들은 모든 걸 툭 터놓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그쪽 라인에서는 이웃사촌의 모범적인 예로 유명했던 모양이었다. 얘기를 듣던 미경이도 반상회에서 들은 기억이 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들이 왜 싸움을 벌였는지 궁금해졌다. 그토록 사이가 좋던 이웃사촌이다 보니 이상현상이 일어난 뒤에도 함께 행동하기로 약속했고 그런 합의에 의해 두 가족은 아파트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출근했던 아저씨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이 중단된 이후 최 선생의 얘기를 방송으로 들으면서 그들은 집에 남아있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두 가족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이상현상으로 인해 사태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두 가족은 침착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처해 나갔다. 그중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두 가족은 갖고 있는 음식을 모두 모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자신들이 이곳에서 버텨야 할 기간을 길게 봤기 때문이었다. 오래 버티기 위해선 식량을 아껴서 먹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더 큰 냉장고가 있는 집에서 식량을 보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처음엔 진지한 자세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맞게끔 끼니를 해결했다. 그들 나름대로 아이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분까지 고려해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식사를 했던 것이다. 2끼 정도는 그렇게 때우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불평불만을 처음으로 제기한 건 아이들이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평상시 자기가 즐겨 먹던 햄을
옆집에 있는 또래 친구와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졸지에 햄을 얻어먹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된 또래 친구는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결국 아이들은 밥을 먹다 말고 주먹 다짐을 벌였다. 양쪽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반응에 그저 난감할 따름이었다. 어색해진 상황에서도 규칙은 지켜나갔다. 하지만 식사 때마다 치러야 하는 아이들과의 전쟁에 어른들은 곧 지쳐버렸다. 어른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식량 문제 말고도 많이 있었다. 당장 바리케이드를 쌓고 그곳의 경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아저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냉장고에 식량을 집어넣어 보관하고 있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집 아줌마가 아이의 생떼에 못 이겨 식사 시간 이외에 햄을 구워주었고 때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이웃집 아줌마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어기는 게 어디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말다툼으로 시작한 싸움은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기에 이르렀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규칙을 먼저 어긴 쪽 아줌마의 팔이 부러지고야 말았다.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두 가족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화목한 사이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원래 갖고 있던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이 연이어 일어났다. 치사하게 먹을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남자가 한 얘기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선 안 되는 문제였다. 지금은 치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며칠 더 지나고 나면 햄 한 조각을 두고 여기에 있는 누군가와 싸워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짐짓 심각하지 않은 척하려고 미소를 지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한 꼴이군요. 내 말에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우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정 형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 형사가? 영성 씨가 재촉하듯 남자에게 물었다.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주민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즉각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말하며 영성 씨가 갖고 있는 무전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 무전기가 있었다면 여기에 직접 오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무전기를 향한 그의 눈빛이 반짝하고 빛났다. 감출 수 없는 소유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 노골적인 욕망에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영성 씨가 헛기침을 내뱉으며 무전기를 바지춤에 집어넣으려는데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정 형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영성 씨가 얼른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댔다. 두 분 다 잘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오버. 발신 버튼을 누르며 영성 씨가 남자를 흘겨보았다. 내가 보기에 결코 좋은 느낌의 시선은 아니었다. 다른 쪽 라인에서 형사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버. 버튼에서 손을 떼자 정 형사가 누군지 바꿔달라고 말했다. 입을 굳게 다문 영성 씨가 남자에게 무전기를 건넸다. 표정이나 행동에서 마지못해 건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와 정반대로 남자는 기꺼이 무전기를 받더니 익숙하게 발신 버튼을 눌렀다. 정 형사님, 저 이민석입니다. 그가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영성 씨의 시선이 무전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 무슨 일로 온 건가? 정 형사가 묻자 이민석이 우리에게 했던 얘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에 최 선생이 복도로 나와 영성 씨 곁으로 다가갔다. 무전기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의 시선이 최 선생을 따라 움직였다. 아까하곤 또 다른 느낌의 욕망이 그의 시선에서 느껴졌다. 끈적끈적한 눈빛을 피해 최 선생은 영성 씨 등 뒤로 몸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아무래도 형사님께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한 얘기를 정 형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터였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한 뒤 남자가 영성 씨에게 무전기를 돌려주었다. 얼른 낚아채 간 영성 씨가 발신 버튼을 눌러서 자신임을 알렸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왔다. 여기 김상병 얘기론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일단 무전기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새 배터리는 이따가 이민석 씨 편으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알겠다고 대답한 뒤 영성 씨가 무전기를 껐다. 남자는 최 선생을 힐끗 보고 나서 아래로 내려갔다. 우리 집은 18층입니다. 영성 씨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알겠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인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작아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영성 씨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내 몸을 휘감았다. 목숨이 걸려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했다. 밤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날이 밝자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다. 밤잠을 설친 이유가 오후에 잠을 잤던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잠을 자긴 했지만 피로가 싹 풀리긴커녕 악몽으로 인해 기분만 뒤숭숭해진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전기가 끊겨 옥상에 올라가 상황을 살피고 나서 1층과 19층 사이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한 뒤에야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세상 모르게 잠이 들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침대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갖다 대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옆에 같이 누웠던 미경이도 나와 비슷한 상태인 듯했다. 두세 시간 정도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 인기척을 느끼면서도 나는 잠든 척 누워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다. 정말이지 꼼짝하기도 싫었다. 일상생활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갔다.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 시간의 흐름뿐이었다. 누구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기에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다. 방에서도 맡을 수 있었던 구수한 냄새가 거실에 가득 차 있었다. 사흘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본 음식들이 떠올랐다. 간단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햄 종류를 비롯해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재료도 구입했었다. 이건 된장찌개 냄새였다. 냄새를 맡으며 나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탁 위에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밥통에서 밥을 푸던 미경이가 기척을 느꼈는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밥을 퍼서 밥그릇에 담고 있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꺼내 찌개를 끓였어. 미경이가 양손에 밥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왔다. 밥그릇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리에 앉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맞은편 의자를 뒤로 뺐다. 마침 밥통이 텅 비었더라고. 그래서 밥도 새로 지어봤어. 그녀가 밥그릇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걸 받아 내 앞에 내려놓은 뒤 의자에 앉았다. 제법 그럴듯하게 차린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돌면 반 공기 정도는 비울 수 있을 듯했다. 숟가락을 찌개가 놓여있는 곳으로 내밀었다. 밤새 생각해봤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얼어붙은 것처럼 숟가락을 든 자세로 그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녀의 시선이 밥상으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세 끼를 먹는다면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음식이 다 떨어질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우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웃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미경이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나는 찌개 위에 멈춰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버티고 버티다 보면 구조대가 반드시 올 거야. 내 말이 끝나자 그녀가 피식 웃었다.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새로 지은 밥 말이야. 뭘로 만든 것 같아?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묻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뒤쪽에 놓여있는 밥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밥통은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었다. 어젯밤에 전기가 끊겼었는데. 식탁 위에 달려있는 전등을 보았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날이 밝은 뒤라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새벽에 불이 들어왔어. 오빠를 깨울까 하다가 그만뒀지. 언제 또 전기가 나갈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경이가 찾아낸 일은 냉장고 안에서 썩기 시작한 음식을 꺼내 처리하는 것이었다. 또다시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먹어 치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런 아침상을 차렸다는 설명이었다. 충분히 수긍이 갔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혹시 텔레비전도 켜봤는지 궁금했다. 미경아, 혹시 텔레비전은? 켜봤냐고?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켜본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언가 절망적인 걸 본 것 같았다. 뉴스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 대신 감시 카메라에 찍힌 걸 볼 수가 있었지. 일반 방송으로 설정을 맞춰놓고 채널 5번을 틀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였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집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밥은 조금 있다가 먹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간 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피로 물든 놀이터가 채널 5번을 통해 나왔다. 그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놀이터 바닥이 널브러져 있는 시체 중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모두 한 군데 이상씩 눈에 띄는 외상이 있었다. 제일 많은 게 목 부위에 생긴 외상이었다. 좀비가 물어뜯은 부위에선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닥은 이미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푹신푹신한 소재로 만들어진 놀이터 바닥은 원래 초록색이었다. 목 부위 다음으로 많은 곳이 팔과 다리였다. 그곳에 커다란 외상이 있는 시체들은 다른 부위에 치명상이 있게 마련이었다. 복부가 파헤쳐져 있거나 눈알이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수많은 시체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저 여자 부녀회장이야. 미경이가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 말대로 부녀회장이 시체로 변해 있었다. 하체가 사라져버린 시체 옆에는 부녀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아줌마도 있었다. 안 그래도 삐쩍 말랐던 총무의 배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어쩌다 저런 꼴이 되어버렸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본 뒤 채널을 다 돌려봤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채널이 5번이었지. 솔직히 보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들지 않았어. 그녀가 새끼손가락 끄트머리를 엄지로 가리켰다. 텔레비전을 그냥 끄려고 하는데 저 두 여자와 군인들이 나타났어. 함께 나타난 군인들은 모두 5명이었어. 5명이었다는 말에 나는 정신이 확 들었다. 부녀회장과 함께 갔던 군인은 2명이었다. 만약 이 소장 쪽에 있었던 군인이 부녀회장 쪽과 합쳐졌다고 해도 모두 4명이어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곳을 빠져나간 군인은 1명도 없었다. 군인 3명은 다른 2명과 복장이 달랐어. 그녀가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소가 있는 곳이었다. 그 위에 종이장처럼 걸려있는 시체가 눈에 띄었다. 미경이의 증언처럼 시체가 입고 있는 군복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도 조금 달랐다. 낯선 3명은 미군임에 틀림없었다. 척추가 부러진 듯 시소에 걸려있는 미군은 얼굴 부분이 특히 엉망으로 변해 있었다.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인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다. 화면에 잡히지 않아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군인들도 상태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군이었구나. 난 정부에서 파견 나온 구조대인 줄 알았어. 나의 설명을 들은 미경이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잘못 알고 있던 걸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도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긴 구조대가 아니라 미군이라는 사실이 그다지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다. 두 여자를 둘러싸고 전방을 향해 총을 겨눈 자세로 화면에 들어왔어. 저들이 있던 곳에서 놀이터로 왔다는 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려고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 걸어가는 방향도 그랬던 것 같고. 미경이의 말이 맞다면 부녀회장이 있던 곳에서 뭔가 큰일이 났었다는 걸 의미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좀비가 그쪽 아파트 건물을 점령해버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현관문을 뚫고 들어간 좀비들이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어딘가에 숨어있던 임신부가 결국 좀비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이 2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찌 됐든 부녀회장 일행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서둘러 놀이터까지 온 부녀회장 일행을 멈춰 세운 건 아주 작은 아기였어. 기어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 신생아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야. 일전에 그녀가 말해준 아기 좀비가 이곳에도 나타났다는 얘기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꼬물꼬물 기어서 다가오는 아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강심장은 미군도 갖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었다. 그 작지만 치명적인 존재를 겨냥했던 총구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미경이가 말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봤던 걸 얘기하는 미경이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려서 나왔다.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두 여자자는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 누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발광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더라. 미쳐가는 그 모습이 나는 곧 이해됐어. 공포로 인한 심경의 변화가 그런 모습을 보인 원인일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 정도 원인만으로도 충분히 발광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여자가 발광한 이유는 훨씬 더 직접적인 고통 때문이었다. 앞모습만 보이던 두 여자가 뒤돌아섰을 때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멈춰 세운 아기 좀비 때문에 미처 그 장면을 보지 못했나 봐. 아기 좀비는 앞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 멈춰 서 있는 와중에 뒤쪽에서 다가온 아기 좀비들이 두 여자를 공격했던 것 같아. 떼어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인들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터였다. 괴물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한국군이 두 여자에게 달라붙은 아기 좀비를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미군들 앞에는 또 다른 난제가 무리지어 몰려왔다. 화면에 잡힌 것만 해도 10여 명에 달했다고 미경이는 말했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먹잇감을 맛보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아기 좀비들은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그 작은 몸이 총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어. 처음엔 끔찍했던 그 장면도 자꾸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야. 바닥에 피와 살이 흩뿌려지는 장면이 꼭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들었다. 나를 보며 미경이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그런 장면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그녀가 내 품으로 들어왔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공포가 나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다. 화면에 나오는 총에서 불꽃이 튈 때마다 총성이 들려왔어. 잠을 잔다고 침대에 누워있긴 했어도 밤새 뒤척이기만 했었다. 아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개운한 맛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렇듯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고 여겼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었다. 진짜로 잠든 적이 없었다면 나도 총성을 들었어야 했다. 나는 그녀가 말한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인즉슨 긴 시간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엔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다는 증거였다. 그들이 쏜 건 겨우 5발밖에 되지 않았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총알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야구 방망이를 다루듯이 목표물을 향해 소총을 휘둘렀다.
총열을 잡고 개머리판으로 아기 좀비의 공격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아기 좀비는 제자리에서 목표물을 향해 뛰어올랐다. 어차피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신생아에 불과한 그 작은 괴물이 뛰어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여자들 등에 어떻게 달라붙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작이었다. 목표물을 향해 뛰어오른 아기 좀비들은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었어.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그 작은 입으로 살을 물어뜯었지. 미경이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았다. 목소리에 배어있던 울음기가 싹 가시고 난 뒤였다. 그런데 오빠, 그것들은 단지 살을 뜯어먹기 위해 공격한 게 아니었어. 그녀의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향했다. 몸에 달라붙은 아기 좀비를 떼어내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을 쳐댔다. 한국군 2명과 미군 2명은 화면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았다. 시소 근처에 있던 미군은 얼굴에 달라붙은 아기 좀비를 떼어내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아기 좀비의 몸통은 성인 남자가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움켜쥐고 힘을 주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이상현상이 일어난 뒤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의 웃옷은 피로 물들어갔다. 색이 더 진해짐에 따라 아기 좀비를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비틀거리던 미군은 앞으로 쓰러질 듯하다가 뒤로 넘어갔다. 시소의 등이 닿는 순간 마치 폴더형 휴대폰처럼 몸이 반으로 접혔다. 척추가 부러졌겠지만 사인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순식간에 아기 좀비들이 미군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것들이 5단 쪽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옷을 흠뻑 적신 피는 금세 바닥으로 떨어졌다. 살을 뜯어먹으며 몸 안으로 들어갔을 그것들의 모습이 자꾸만 상상되었다. 내 몸 안에도 그것들이 들어와 내장을 먹어치우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올라오는 욕지기를 참으며 그녀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였다. 몸에 달라붙어 살을 뜯어먹는 것들과 달리 어떤 것들은 머리에 달라붙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상찬을 맛보고 있었어. 미경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살짝 감돌았다. 그 모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공포에 질리다 못해 미쳐버린 광인의 표정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조그만 손으로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먹잇감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나서 뼈를 부순 다음 마치 호두를 까먹듯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먹었어. 미경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놀이터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공격당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식인 괴물로 변했다. 이상현상이 일어난 이후 예외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밖에 나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카메라에 찍힌 화면으로도 머리 부분에 나 있는 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경이한테 얘기를 듣기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텔레비전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머리에 구멍이 나 있었다. 부녀회장 일행이 좀비로 변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뇌가 파괴되면 좀비도 죽는다는 건 이미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필이면 왜 뇌를 꺼내 먹었을까? 미경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해보려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인간의 온갖 식습관이 먼저 떠올랐다. 얼마 전에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났다. 여러 가지 특산품 중 해산물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살아있는 걸 뜨거운 육수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다. 그 미물들이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오로지 음식의 맛을 위해 생명체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불편했었다. 고통스럽게 꼬무락거리는 낙지와 오징어는 물론이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뒤 식칼에 몸이 반토막 나버린 꽃게에 채우는 인간이 먹기 위한 음식에 불과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는 욕망에 다른 생물을 그런 식으로 다뤘던 인간들이 좀비로 변해버렸다. 살아있는 인간의 살덩어리는 물론이고 내장 기관과 뇌까지도 좀비에겐 맛있는 음식일 것이었다.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깔끔하게 먹어치우는 인간의 모습과 비교하면 좀비가 무엇을 먹든지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막 화면 안으로 들어온 좀비가 부녀회장 머리맡에서 걸음을 멈췄다. 군복 차림인 좀비가 천천히 쪼그려 앉은 뒤 머리에 난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빠른 동작이었다면 차라리 덜 거북했을 것이다. 군인 좀비는 느린 동작으로 구멍 안에 남아있는 뇌를 끄집어내 천천히 맛보았다. 그 모습에 미경이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나도 계속 보고 있기가 거북했다. 욕지기를 참으며 고개를 돌리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미경이가 내 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나는 인터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18층에 사는 영성씨가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해서 인터폰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미경이를 보았다. 멍하니 넋을 놓고 있던 그녀가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된장찌개는 이미 차갑게 식었을 것이었다. 불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게 텔레비전 리모컨이었습니다. 말끝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남겼다. 부녀회장한테 일어났던 일을 영성씨도 보았던 모양이었다. 식탁 의자에 앉은 미경이를 보다가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뇌를 꺼내 먹던 군인 좀비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옆에 있는 총무나 다른 시체에 뇌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아기 좀비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뇌를 먹었기 때문에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경우든 끔찍한 건 매한가지였다. 별일 없으니 다행입니다. 영성 씨의 목소리에서 진정으로 안심이 된다는 뉘앙스가 풍겼다. 그런 말투 때문인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문득 떠올랐다. 혹시 정형사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에 즉시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는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아직 무전기를 켜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은 최 선생이 우리 쪽 바리케이드가 무너지는 악몽을 꾸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말한 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 악몽을 꾼 것도 그렇고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찝찝해서 무전기를 켜보려 합니다만 어떻게 제가 지금 위로 올라갈까요? 나는 순간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밥상을 보았다. 그가 올라온다면 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야 할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내려가 보겠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되었다. 치사하지만 꽤 심각한 고민이었다.